네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 의원님, 네. 조계종에서 공권력 투입은 한국 불교를 짓밟는 것이다. 네. 정부가 조계사 경찰 투입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지금 경찰 대 조계사의 구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상균이 원하는 구도인데요. 오히려 종교계는요, 이럴 때 노동조합, 불법 폭력 주동자와 정부, 경찰이 대립하고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중간에서 제3자적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을 들어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허. 사실상 이 한상균 편을 들어버린 거거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경찰력을 집행을 하게 되면요, 종교를 탄압하는 거다, 이런 논리는요, 예.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종교시설은 이 나라 치외법권지대입니까? 그건 이 나라의 아니죠. 치외법권지대는요, 유일하게 외교 공간, 외교 시설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조계종이 다 숨어 들어가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경찰이 잡으러 오면 막아주고 할 겁니까? 아하. 불교가 그거 해야 되는 집단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한민국 헌법 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종교의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예. 저 스님들 말이에요. 오늘 인간벽으로 저거 막잖아요. 예. 저거는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아하.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스님들이라고 이 5천만 대한민국의 공동체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아하. 안 됩니다. 예. 근데 스님들 말이에요. 정말 저렇게 나오시면요, 그 조계종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스님들이 실제적으로 인간벽을 만들고 경찰이 4시 정도에 진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또 민노총 또 진보 세력들이 막 총 결집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세 세력이나 아니면 여러 세력들이 막 뭉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책임이 정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조계사 스님처럼 예. 조계사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책임 규명을 향후에 일어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규명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글자 그대로 종교가 냉정해야 되겠죠. 종교계가 중립적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범법자인 한상균 민총위원장을 20일 동안 언닝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계사가 이야기하는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화정에 대한 이야기, 이 화정에 대한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예. 화정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일어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조대사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우리가 뭐 감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그 염두는 안 나지만은 일종의 그 민초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예, 역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범법이라든가 불의를 보호하고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 화제의 원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계사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민노총이 원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예. 민노총이 교명이 지금 한 발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 예. 교명이 한 발 빠지면서 지금 결국 정부와 종교 간의 대결로 자꾸 그렇게 불붙여가는 예. 그런 것들이 민노총이 원하는 구도거든요. 그러면 네. 이 원하는 구도를 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굳이 정계분리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 그냥 아주 지극히 상식적 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불의와 범법자를 보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허, 예. 불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추구하는 원뜻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정의적 구현이거든요. 예. 정의적 구현의 그 원뜻을 이야기하는 조계종이 이런 날에는 공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주 냉정하고 중립적 예. 사회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백관양보에서 조계종의 이 공권력 투입은 한국 불교를 짓밟는 행위다. 예, 조계사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조계종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상균에 대해서 내보내주고 혹은 안 되면 설득도 안 되면 공권력 투입을 그럼 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하면 2002년 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딱 그냥 중심에 서버리면은 조계종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지금 당사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번뇌가 많겠죠. 왜냐하면 네. 한상균 위원장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설득이 지금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고 예. 한상균 위원장은 이런 구도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살짝 빠지고 아니, 정부대 조계종이 슬슬 계속 끌려가는 모양새 그렇죠. 아닙니까? 정부대 예. 조계사 조계종 간의 네. 어떤 불교 간의 그런 대립 구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바로 경찰이 투입돼야 되느냐 예. 이 시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차 통보, 2차 통보 정도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가야죠. 가야 아니, 되는데 근데 6일까지 간다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려준 거 아닙니까? 자, 6일까지 문제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6일 들어가겠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24시간 주고 오늘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서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사실 해야 된다.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 그것이 불상사가 없는 상황으로 그 전국을 관리해야 된다 할까? 그게 최선이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당장 바로 검거하고 하면 신속해서 사고 없이 된다면 좋겠죠. 네. 근데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역풍이 불 수도 그런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네. 보기에는 한 타임 정도 더 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정말 지금 오늘 보면요. 이 4시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진보 진영 다 몰려가죠. 그리고 보수단체 150명 또 오후 3시부터 또 집결한다고 예. 그러죠. 이 두 나라를 이 한상균 위원장, 이 범법자가 지금 조계사로 숨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 나라를 지금 반으로 완전히 쪼개놨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민노총에서 그것을 막거나 이러면서 몸싸움 가능성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어떤 폭력 사태가 일정 부분 일어나게 된다면 예. 지난 주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집회 문화를, 시위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던 예. 지난 주말에 시위 문화에 어쨌든 높았던 부분이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나라의 이제 갈등, 또 종교계 내부의 갈등을 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이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자진 출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불교계에서 조계종에서 사실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설득을 하는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 시한을 정해서 한상균 위원장한테 통보해주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시한까지 자진 출두를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는 그럼 조계종도 보호하려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예. 이후의 책임은 종교계에 뭐 많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예. 지금 일방적으로 좀 보호하고 있는 것만으로 비춰지고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조계종이 또 불교계가 법치주의를 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예. 있는 것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되지만 여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이런 기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불교계, 종교계를 어쨌든 공권력이 관여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으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지지난 대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독교계와 굉장히 친밀한 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저희들 조사해 보면은 이 불교 신자들에서 또 지지가 더 높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호적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이 어쨌든 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오히려. 그래서 새누리당도 내부에 어떤 불자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어쨌든 나와서 이것을 중재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예. 이후에 어떤 뭐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하, 예. 근데 저는요, 네. 이게 봐요. 워딩을 봐요. 조계종에서 나온 거.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요, 뭐, 불교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님들은 뭐를,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스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어허. 종교 영역의 정치가 무슨 그 공권력 투입하면 그거는 종교 탄압이고, 불교를 짓밟는 거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정치와 법률의 영역에 함부로 멋대로 들어가고 뭐 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건 나라 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 가장 그게 좋겠지만, 최선이죠.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겠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요, 저거 더 질질 끌고 있으면요, 이 나라 꼴이 아니게 됩니다. 예. 공권력이 네. 조롱되고 무력화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약간의 고통과 피해와 아픔이 동반한다 할지라도 예. 요번에 국법 질서를 암만 종교 아니라 종교 할아버지가 나서라도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엄정하게. 그게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이걸 한번 확립시켜줄 필요가 자,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상균으로 인해서 잠시 뒤 3시에 보수단체 회원들 150여 명 정도가 이제 집결을 해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민노총과 이 시민단체들이 또 200여 명 정도가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지금 상당한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경찰이 지금 600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4시부터는 400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모두 1000명의 경찰이 조계사 주변과 조계사 안팎을 이제 경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신 의원님, 근데
한상균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뭐 조계사가 뭐 종교 집단이든 아니면 뭘 보호를 하든 그거는 뭐 자기들이 뭐 화쟁의 사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한상균이라는 사람은 민주화 투사도 아니고 독재 정권에 지금 굉장히 뭐 억눌려 가지고 막 탄압받는 사람도 아니고 법 집행 위반한 범법자고 거기다 약속 어긴 사람이고 거기다 더한 거는 조계사를 지금 원격 지휘부로 이용하고 있어요. 2차 규탄대 때도 2차 집회 때도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뭐 모여라 그러고 이제 3차 집회 그다음에 총파업까지 다 진두지휘 조계사에게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요새는 뭐 저 SNS로 다 뭐가 되니까요. 굳이 그 투쟁 현장에 안 나타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영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으로 네. 다 메시지, 투쟁 메시지, 그 무슨 방침 뭐 이런 거 다 전달하고 하는데요. 저 조계사가 신도가 10만 명이래죠. 예. 10만 신도인데요. 저 뭐 이러탁수란 말이 하나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물을 다 그냥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저 한상규 씨라고 하는 민노총 위원장이 들어가고요. 10만 그 조계사 신도들이 어떻게 그 영혼의 구원을 찾고 그 수행 행위를 해야 되는 저 조계사를요 엄청나게 오염을 시켜버린 거고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조계사의 어떤 간부 스님들이든가 그 책임 있는 조계종의 분들이 저거를 어느 정도 신도들하고 이렇게 그 막아주고 방어막을 쳐줬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말이에요. 저 좌파 투쟁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분리하면은 종교의 보호막에 숨어서 어허. 종교의 그를 최대한 활용하라. 예. 이게 운동권 시절에 하도 많이 들은 들이대요. 아, 그런데 직접 체험하신 거군요. 딱 지금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 화쟁이 스님들 오는 심지어 조계종까지도 한상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주는 거야. 이제는 네. 그 저기 경찰대 민노총 불법 폭력 집단인 민노총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이 정부와 마치 불교를 탄압하는 듯한 예. 네. 이게 한상균 씨가 제일 바랬던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 한 현실. 마리에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전체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거대한 그 조계사라고 하는 집단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어제도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 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법이 있냐 위법이 아니냐에 대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분명히 위법을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예. 시민의 목소리고 우리 목소리입니다. 예. 이건 뭐 보수 진영의 시각, 진보 진영의 시각이 따로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뭡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통진당에 대한 해체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리시키는 상당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불법적 폭력적 시위 자체가 네. 이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을 하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의 정말 국가의 정상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공권력 집회에 대해서 자고 우면할 그런 여가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저 법에 대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정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실제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사실 조계사의 신도들이 120명이 지금 조계사로 진입을 해서 한상균 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애를 썼지만 사실 철문에 가로막혔습니다. 자, 이 조계사 신도회들 분들 중에서 이 박준 신도회 부회장과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인터뷰한 거 있는데요. 이 신도회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신도회 측 입장. 자, 신통방통팀이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 틀어주시죠. 신도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일단 마지막으로 화쟁이 그 스님들이 오후 5시에는 데리고 경찰에 가겠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조계사가 아주 그냥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어 배엉망덕 한 거지. 신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돈다 그래서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정권하고 무슨 상관있어.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조계사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러냐고 난 반박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어제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을 보호해준 조계사를 향해서 정권의 하수인들을 자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는 신도들이 120명이 몰려갔고 예. 또 이제 경찰에서 진입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오전에는 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오늘 오전에는 죄송하다. 자, 이제 불편을 감내하는 신도들께 죄송하다. 갑자기 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게 적반하장계가 아닙니까? 이게 불리하면 취하고 유리하면 내뱉는 예.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이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근본적 원칙이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무시하고 공권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계사든 종교든 어떤 형태든지 뭐 종교는 신도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저 신도가 주인 아니면 누가 종교를 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이 주인입니다. 왜 우리가 불법 시위와 폭력 시위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냐? 다수의 국민들이. 예. 왜 우리가 불법 시위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균 위원장이나 민노총 측에서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중차대한 부분이 민노총이 바라는 어떤 그 세상의 구도,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낡은 이념의 구도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걸 가지고 불법 예. 무장을 하고 불법적 폭력 시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실질적으로 노동자는 아직도 굉장히 선이고 예. 자본가는 아직도 굉장히 악이고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보고 있는 게 이것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약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미 산업화 민주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네. 이미 구시대적 이념으로 그럼 치부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예. 그걸 들고 그걸 실현시킨다는 그런 이미밍 하에 폭력 집회를 서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의 심판이 아니면 사실상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명분도 없는 게 이제 노동법 계약하지 말라 지금 국회 이제 노동개혁 5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고 어제 문재인 대표가 관훈 토론에서 뭐하고 못 뺀 그 세 가지 3법은 이번 만약에 12월 9일에 끝나고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예. 건데 이 민노총 이 사람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이 책상 뒤집어 엎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대화를 거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하고 노사정 타협이 됐고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의 그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야 이랬던 사람들 그거 할 때까지 저기 있겠다.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아요. 정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기 그냥 알박기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알박기 하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저 네. 한상균 원하는 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나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럼 저 사람은 저기서 그냥 말뚝 평생- 박아요. 평생 말뚝 캠퍼스 박아요. 데이하면서 있는 거예요? 예, 말뚝 박아야 돼요. 자, 지금 민변이 조계종과 면담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조계종에다가 노동법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종교를 자꾸 끌어들이는데요. 민변에서 조계종에 이 노동법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를 제안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고 새누리당 불자회도 나섰습니다. 정가변 의원, 유지영 의원, 황인자 의원이 조계사를 방문해서 한상균 은거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을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당 내용 때문에 지금 뭐 한상균 문제든 뭐든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현직 원내대표들하고 회동을 갖고 최고에 불참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최고위원회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최고위는 두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많은 흠결이 있는 최고위입니다. 좀 감정을 뒷받치셔서 하실 말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당대표 최고위에 불참을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당무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된 저희 활동에는 수시로 의논하고 연락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대화를 한 분이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뜻이 강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당무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최고위가. 지금 멤버들이 지금 3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영식 예,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했죠. 예.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 불참하죠. 사퇴는 아니지만 당무 거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당헌 당규상 당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았고 또 연말에 바로 임시국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군요. 그렇죠. 원내대표를 그만두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당에 관련된 당무는 보되 네.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못 가겠다. 이 이런 얘기예요? 항의 표시죠. 예. 그래서 사실상 대표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당신
우회적으로 사퇴하시오. 예.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내용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지방행을 택해서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고요. 네. 뭐 전화 신호는 가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다 거의 대부분 안 받는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도 마이웨이를 지금 여러 번 공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날 가능성이 또 없고요. 예. 또 더군다나 뭐 진성준 기획위원장이나 뭐 최재성 총무본부장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강공 얘기입니다. 총선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쭉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앙위원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뭐 혁신안에 대한 그 처리를 하고요. 예. 지금 공석인 최고위원 2명에 대해서 거기서 추가 임명?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마이웨이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이제 어제 간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선언한 건데 네. 이 상황에서 또 이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까지 가면 예. 아니 강철수라고 하더니 여전히 또 눈치 보고 간 보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단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볼 것 같은데 뭐냐면 네.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중진들하고 여러 모임에서 예.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 얘기가 지금 아니냐. 나와요. 예. 조국 의원, 조국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수도 얘기들이 그렇고. 지금 쭉 흘러나오고 예. 있는데요. 이 얘기가 결론이 나서 문재인 네.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 예. 이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네. 탈당으로 갔다가 다시 옮겨올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주말을 넘기지 않고 이번 주말 내에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직 원내대표들이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 얘기하고 비대위로 가자.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문재인 대표의 앞길을 보여준다는 조국 교수마저도 비대위 구성하자. 네. 예, 예. 자, 딱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비대위 구성 이거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공석이 된 주승용 최고위원이라든가 오영식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로 해갖고 채우는 거예요. 예.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국 교수마저도 이제 비대위로 가자. 근데 이 비대위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문안팍 연대를 통해서 뭐 공동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하자는 것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예. 근데 문안팍은 안철수 전 대표 하여간 그건 아니다. 네. 하고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비대위가 보니까 또 비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N분의 1로 들어와라. 네. 그리고 예. 제3의 비대위원장을 앉히자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안철수도 예. 아니고 문재인도 아닌 제3의. 그리고 안철수도 똑같이 문재인처럼 N분의 1로 들어와라. 네. 뭐 이런 거고요. 제3의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혀갖고 하자. 예. 뭐 이런 건데 또 조국 교수 그거는 뭐 읽어봤더니 문재인의 대표직은 유지하고 들어오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갖고 그럼 뭐 기존에 얘기 나왔던 문안파하고 네. 뭐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인데 이게 마지막 수습 방안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비대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또 밀당을 하다가 거기서 깨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무슨 솔루션이 나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그렇죠. 3당으로 가기에는 과연 국민의 여론 지지나 상황들이 무르익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수도권과 호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일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도 호남 지역구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탈당을 했을 것으로 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탈당을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비주류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라서 예. 함께 행동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는 탈당하더라도 그것이 곧 낙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오히려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호남 있죠. 같은 경우는. 그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어쨌든 절반 정도 견고하게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비주류 의원들이 나가서 제3정당 소속으로 나갈 경우에는 탈당이 곧 낙선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수도권에 있는 과거에 목소리 높였던 비주류 의원들이 문병호 의원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비대위 체제를 하든 탈당해서 분당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 본인들의 낙선, 당선 여부가 바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직결되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시죠. 문병호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문재인 대표 이번 주까지 사퇴 안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주쯤에는 결단 내릴 거다. 결국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탈당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고요. 예. 네. 뭐 결단은 할 예정인데 제가 추측한 데는 뭐 다른 길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허.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좀 통화나 아니면 연락이 좀 되신 적 있으세요? 지방에 내려가신 이후로? 뭐 통화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뭐 네. 그런 문제까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고요. 네. 그냥 당내 상황만 조금씩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고, 예.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할 것 같은가 그런 이제 의견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안철수 의원이? 특별한 말씀은 안 하시고요. 예. 이제 지켜보고 있고 참 답답하다 그런 정도 지금 심정 같습니다. 만약에 탈당을 감행하면은 20-30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1차로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가능하고요. 네. 2차, 3차로 이제 한 30명 가까이 나온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의 내년 총선이 어렵다. 네. 그렇게 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선이 어려운 당의 의원들이 또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로 7명에서 10명이라고 하셨고 2차로 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네네. 1, 2차를 구체적으로 나누신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이제 1차는 이제 뭐 새정치의 뜻이 확고한 의원들이 1차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3차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좀 개인 사정 또는 여러 가지 지역구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뒤늦게 나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을 나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허.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중에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정말 이 문재인 대표가 모든 걸 문재인 대표가 뭔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안철수 네.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그래야 5%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탈당, 분당, 혁신, 무력화는 무조건 오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십니까?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평소에 당에 있을 때는 예우도 않다가 갑자기 무슨 공동 창업자 얘기를 하고 이제 막상 이제 뭐 탈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지 말아달라 하면서 무슨 공동 예. 창업자가 그러면 되냐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예. 평소에 잘해야죠.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무시하고 들러리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네. 공동 창업자로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1차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신 7명에서 10명에는 수도권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예. 당연히요.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 하여튼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가 지금 또 다시 대안으로 나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그냥 그대로 당에 계시고 뭔가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안 전 대표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혁신이거든요. 네.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혁신에 상당히 부족한 미흡한 그런 체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께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예. 네. 쉽게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병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탈당이 1차, 2차 정도면은 저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계산을 많이 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혁신은 당내 혁신이 아니고 야권 전체 혁신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걸로 봐야 예. 되는 것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비대위를 보는 안철수 의원의 시각은 일종의 당내 분란을 미봉시켜야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 이런 보는 시각입니다. 야권에 대한 지형적 변화는 애초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세 개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정서가 있고 예. 소위 노무현 친노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4.8년 급진잡부 예. 진보 진영. 그다음에 소위 안철수를 대변하는 중도개혁 진영이 예. 있습니다. 이 부분 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존 자체가
지금 친노로 대변되는 4.86 급진 진보로 인해서 두 가지 정서가 사실상 싸그러들었는 겁니다. 호남의 예. 정신이 소소히 사그러들었었고 중도개혁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도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가면 호남의 정서와 중도개혁의 안철수의 정신 자체는 어느 정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 실리 계산을 떠나서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야권 지형 자체는 오래전부터 이미 변화를 움직여 왔고 예고돼 왔었고 예. 지금이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어떤 형태의 결기를 가지고 가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야권 지형 자체가 개편될 수 있는 지금 그렇군요. 사실 안철수 의원은 새가 없는 상태인데 비주류에 지금 키를 쥐고 있다는 그 김한길 의원이 내일 정도에 이 맞아요. 통합 관련 메시지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하고 이게 비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문재인 대표를 더 압박하는 한 번 더 압박하는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허. 지금 저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하는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야권의 주도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해놓으면요, 친노 다수파가 여전히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요 지분상. 그다음에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문재인 대표도 빠지고 안철수 전 대표도 빠지고 나머지 비대위를 하자. 예. 네. 그러면 새로 그 총선 때 판을 만들고 뭔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될, 물갈이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분열을 하면 무조건 야당이 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예.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15대 총선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했습니다. 그랬죠. 당시 김대중 맞아요. 대통령이. 예. 그리고 그 전까지 같이 당을 했던 이기택 민주당이 15석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당시에 수도권에서 한 40석 정도가 당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금 현재 야권이 어떻게 하면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바꿀 건가?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안 세력을 만들 것인가? 예. 이 대의에 입각해서 정치 행동을 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고 현재 상황을 내년 총선에 이게 분열되면 무조건 지는데 예. 이렇게 가면요. 영원한 야당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분열하면 나쁜 거고 창조적 파괴하면 뭔가 폼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분열과 창조적 파괴는요, 네. 한 끗 차이인데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호남 한 27석인가 있잖아요. 그거 확보하고요. 수도권에서도 김한길,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렇죠. 대구에 김부겸 나오고, 부산에 조경태 나오고, 어떤 예. 그 천정배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일단 그 야권 수도권에서 야권표는 분열이 되지만 또 이분들의 어떤 정책 노선과 잘 내거면요, 새누리당 그 내에 이 왼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또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나중에 선거연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 막판에 가서요. 네.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야당이 주특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그러니까 기호 3으로 시작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기호 2번이 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주 창조적 파괴를 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냐 창조적 파괴냐는요, 하기 나름이고 한 끗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네. 해체에서부터 시작 민노총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보면서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간단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 급진적 진보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수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야권 지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